그날은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철원의 칼바람이 유독 매섭게 몰아치던 날이었습니다. 면회실 바닥에는 시뻘건 깍두기 국물이 사방으로 튀어 있었고 흙투성이 감자들이 낙인 굴고 있었죠. 그 난장판 한가운데 천하를 호령하던 호랑이 사단장님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별 2개, 소장 계급장이 번쩍이는 그 어깨가 흐느낌으로 들썩이고 있었죠. 어머니, 대체 여기서 이러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얼마나 찾았는데. 사단장님의 그 한마디에 뻣뻣하게 고개를 쳐들고 있던 최 병장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금방이라도 으스러질 듯 어머니의 거친 손을 잡고 오열하는 사단장님, 그리고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는 저 이민호. 그날의 기적은 짓밟힌 도시락통 하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난이 죄가 되던 시절 억울함에 사무쳐 밤마다 베개를 적시던 우리 모두의 아픔을 씻겨준 그날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1998년 대한민국이 IMF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휘청이던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강원도 철원, 최전방 지피지피를 수호하는 백골부대에도 삭막한 바람이 불어닥쳤죠. 저는 그의 늦은 나이에 입대한 늦깎이 이등병, 25살 이민호였습니다. 아버지의 사업부도로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고 도망치듯 군대로 온 제게 남은 건 빚쟁이들의 독촉을 피해 달동네 단칸방으로 숨어드신 홀어머니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군대라는 곳은 사회의 축소판이더군요. 아니, 어쩌면 더 잔인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제 맞선임인 최태식 병장. 그는 강남의 빌딩만 서너 채를 가졌다는 유지의 아들이었습니다. 훈련 때마다 미제 초콜릿이니 사제보온 내복이니 하며 돈 자랑을 해대는 통해 소대원들은 그를 최 회장님이라 부르며 떠받들었죠. 문제는 그의 심심풀이 장난감이 바로 저 빈털터리 이민호였다는 겁니다. 야, 이민호. 너네 집은 뭐 면회도 안 오냐? 하긴 차비도 없어서 못 오나 보지. 점호 시간이면 최 병장은 제 관물대를 뒤지며 킬킬거렸습니다. 남들은 부모님이 보내준 소포며 편지로 관물대가 미어터지는데 제 관물대에는 보급품 비누와 치약뿐이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어머니께서 몸이 편찮으셔서. 핑계는. 야, 솔직히 말해봐. 너네 엄마 빚쟁이 피해 다니느라 못 오는 거잖아. 냄새난다, 냄새나. 가난 냄새가 여기까지 진동을 하네. 그의 조롱 섞인 말들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죄송합니다만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대는 계급이 깡패였고 사회는 돈이 권력이었으니까요.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토록 부끄러워했던 가난이 사실은 가장 위대한 유산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최 병장이 짓밟은 제 자존심이 머지않아 그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저의 시련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군대에서 일요일은 종교 활동으로 잠시나마 숨통이 트이는 날이었지만 저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면회실 쪽에서 들려오는 왁자지껄한 웃음소리와 고소한 통닭 냄새가 내무반까지 흘러들어왔기 때문이죠. 동기들은 하나둘씩 면회 온 가족이나 여자친구의 손을 잡고 위병소를 나섰지만 저는 모포를 뒤집어 쓴 채 잠을 청하는 척했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날까봐 물만 벌컥벌컥 마시면서요. 이등병 이민호. 면회다. 행정반 당직병의 외침이 내무반의 정막을 깼습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올 사람이 없는데?
혹시 빚쟁이들이 여기까지 찾아온 건가? 덜컥 겁부터 났습니다. 주섬주섬 전투복을 챙겨 입는데 침상 끝에 앉아있던 최태식 병장이 묘한 웃음을 흘리며 일어났습니다. 오, 우리 흑수저 이민호한테도 면회가 와? 야, 이거 구경거리인데? 내가 인솔해 줄게. 따라와. 최 병장은 심심하던 차에 잘 됐다는 듯 앞장섰습니다. 거절할 명분도 없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의 뒤를 따랐죠. 위병소 면회실 유리문 너머로 낯익은 하지만 너무나 보고 싶지 않았던 모습이 보였습니다. 낡아서 색이 다 바랜 보라색 패딩 점퍼에 한쪽 다리를 절뚝이며 서 있는 작고 왜소한 여인, 어머니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에는 꼬질꼬질한 보자기에 쌓인 묵직한 진보다리가 들려 있었죠. 떡진 머리에 찬바람을 맞아 뻘겋게 튼 볼. 강남 사모님들처럼 화려하게 차려입고 온 다른 병사들의 부모님들 사이에서 어머니는 마치 잘못 들어온 이방인처럼 초라해 보였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창피함이 밀려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때 최 병장이 제 어깨를 툭 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야, 저 할머니냐? 꼴이 무슨 어디 시장통에서 구걸하다 오셨냐? 냄새나게 뭘 저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왔어?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지만 주먹을 꽉 쥐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면회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어머니가 저를 발견하고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빠진 앞니가 훤히 보이는 그 미소가 왜 그렇게 서글펐는지요. 민호야, 우리 아들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야? 어머니는 제 손을 덥석 잡으셨습니다. 거친 손바닥에 감촉. 어머니의 손등은 터져서 피딱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차비 아끼신다고 그 먼 서울에서부터 시외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 오셨을 게 뻔했습니다. 엄마 연락도 없이 왜 왔어? 몸도 안 좋다면서.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퉁명스럽게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제 쌀쌀맞은 태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보자기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쉰 김치 냄새와 투박한 기름 냄새가 면회실 안으로 확 퍼졌습니다. 주변에 세련된 가족들이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리는 게 곁눈질로 보였죠. 이거 봐라. 우리 아들 좋아하는 감자조림이랑 멸치볶음 좀 해왔어. 그리고 이거 닭백숙인데 식을까봐 내가 품에 안고 왔다. 어머니가 꺼낸 건 플라스틱 반찬통과 신문지에 둘둘 말린 냄비였습니다. 요즘 군대 매점 PX에서도 안 파는 촌스러운 음식들이었죠.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팔짱을 끼고 지켜보던 최 병장이 코를 잡고 다가왔습니다. 아우, 냄새. 아줌마, 여기가 무슨 난민 수용소예요? 이런 개밥 같은 걸 군대까지 싸들고 와요? 냄새나서 다른 사람들 밥맛 다 떨어지게.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최 병장은 기세등등하게 어머니가 정성스레 싸온 반찬통을 군화발로 툭 찼습니다. 치우세요, 얼른. 우리 부대 위생 검열 나오는 거 모르세요? 민호야, 너네 엄마 교육 좀 시켜라. 툭, 대구르르. 반찬통 뚜껑이 열리며 붉은 양념이 묻은 감자알들이 면회실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어머니가 밤새 졸였을 그 감자들이 흙먼지 속에 처박히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도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화를 내기는커녕 황급히 바닥에 엎드려 떨어진 감자를 주워 담으셨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군인 양반, 죄송해요. 제가 촌년이라 몰라서 우리 민호 혼내지 마세요. 제가 얼른 치울게요. 엄마, 하지마. 죽지마. 제가 소리치며 어머니를 일으켜 세우려던 찰나였습니다. 면회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들이닥쳤습니다. 대대장님, 사단장님께서 지금 위병소를 통과하셨답니다. 지금 바로 이쪽으로 오신답니다. 행정보급관님의 다급한 외침이 들렸습니다. 사단장, 별 2개가 뜬다는 소리에 최 병장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바닥에 엎드려 흙 묻은 감자를 옷소매로 닦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은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눈과도 같았습니다. 최 병장은 몰랐을 겁니다. 자신이 걷어찬 그 감자 한 알이 그의 군 생활은 물론 인생까지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줄은요.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막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위병소 문이 거칠게 열리며 차가운 겨울바람과 함께 서슬퍼런 냉기가 면회실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부대 차렷 하는 당직 사관에 찢어지는 듯한 구령 소리에 면회실에 있던 모든 군인과 면회객들이 일제히 기립했습니다. 왁자지껄하던 소음은 순식간에 진공 상태처럼 사라졌고 오직 또각또각 울리는 전투화 소리만이 정적을 메웠습니다. 사단장 박중훈 소장, 철원의 호랑이라 불리며 병사들이 이름만 들어도 오금을 저린다는 그분이었습니다. 칼같이 다림질된 전투복, 가슴에 달린 휘황찬란한 약장들, 그리고 어깨 위에서 번쩍이는 별 2개. 그 뒤로 대대장님과 주임원사님이 허리를 90도로 굽힌 채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최태식 병장은 사색이 되어 식은땀을 줄줄 흘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게 어머니의 도시락통을 걷어찼던 그 오만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는 덜덜 떨리는 손을 바지 주머니 재봉선에 딱 붙이고는 곁눈질로 바닥에 흩어진 감자들을 힐끔거렸습니다. 저 난장판을 들키면 영창은 따놓은 당상이었으니까요. 이게 무슨 냄새인가? 사단장님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면회실 공기를 갈랐습니다. 매와 같은 눈빛이 면회실 구석구석을 훑다가 이내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흙 묻은 감자를 줍고 있는 제 어머니에게 멈췄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어머니를 일으켜 세워야 했지만 몸이 마비된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최 병장이 기회를 엿봤다는 듯 한 발 앞으로 나서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충성, 병장 최태식, 현재 이등병 이민호의 어머니께서 음식을 쏟아 바닥을 치우는 중입니다. 제가 도와드리려 했으나 위생상 문제가 있어 지적하던 중이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자기 방어를 위해 어머니와 저를 위생관념 없는 사람으로 매도하는 그 뻔뻔함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하지만 사단장님은 최 병장의 말은 들리지도 않는다는 듯 천천히, 아주 천천히 어머니 쪽으로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또각, 또각. 군화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제 심장은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사단장님이 다가오는 줄도 모르고 그저 깨진 반찬통 조각을 낡은 손수건으로 감싸주며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계셨습니다. 아이고 아까워라, 우리 민호 먹일 건데 흙만 털면 먹을 수 있을 텐데. 사단장님의 군화가 어머니의 코앞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사단장님의 불호령이 떨어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점순 누님? 믿을 수 없는 호칭이 사단장님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 그것은 천하를 호령하는 장군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어머니를 찾은 어린아이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바닥을 닦던 어머니가 그제야 고개를 들어 사단장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누님 맞으시죠? 저 성훈입니다. 77년도에 신림동 고시촌 쪽방 살던 삐쩍 마른 성훈이요. 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쭈글쭈글한 눈가에 주름이 잡히며
흐릿하던 기억의 조각들이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흙 묻은 손을 옷에 급히 문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비틀거렸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성운 학생? 아니, 지금은 장군님이네? 세상에, 세상에. 그 순간 면회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경악할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단장님이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별 2개가 흙투성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거친 2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누님, 살아계셨군요. 제가 얼마나 찾았는데 고시 합격하고 찾아갔더니 판자촌이 다 헐려서 어디로 가셨는지 알 수가 없어서. 사단장님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어머니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대대장님도 행정보급관님도 그리고 저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특히 최태식 병장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입술을 파르르 떨며 다리가 풀려 주저앉기 직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아이고, 장군님. 이러지 마세요. 나는 그냥 밥집 아줌마고 장군님은 높은 분인데 얼른 일어나세요. 옷 버려요. 아닙니다. 누님 아니었으면 저 박중훈이는 굶어 죽었거나 깡패가 됐을 겁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사단장님은 바닥에 굴러다니는 흙과 먼지가 묻은 감자조림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최 병장이 더럽다고 발로 찼던 바로 그 감자였습니다. 사단장님은 망설임 없이 그 감자를 입에 넣고 우적우적 씹으셨습니다. 그래, 이 맛입니다. 누님이 해주던 그 감자조림 맛 하나도 안 변했네요. 정말 그립고 사무치던 맛입니다. 사단장님의 눈물 젖은 먹방을 보며 면회실 안은 숙연해졌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도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솟았습니다. 초라하고 부끄럽게만 여겼던 나의 어머니, 냄새난다고 구박받던 어머니의 음식이 대한민국 육군 소장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단장님이 고개를 돌려 파랗게 질린 최태식 병장을 노려보았을 때 진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면회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사단장님은 어머니를 상석에 앉히고 본인은 그 옆 보조의자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대대장님과 주임원사님은 마치 식당 종업원이라도 된 듯 깎듯이 어머니께 물을 떠다 드리고 흩어진 짐을 정리해 드렸죠. 저는 엉거주춤하게 어머니 맞은편에 앉아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단장님은 저를 흐뭇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네가 점순 누님 아들이구만. 이름이 이민호라고 했나? 눈매가 누님을 쏙 빼닮아서 아주 선하게 생겼어. 이병 이민호. 감사합니다. 앉아. 편하게 있어. 자네 어머니는 내 어머니나 다름없는 분이야. 그러니 자네는 나한테 조카나 마찬가지지. 사단장, 아니 박중훈 소장님은 옛날 이야기를 풀어놓으셨습니다. 20여 년 전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가난한 고시생 시절 돈이 없어 며칠을 굶다가 쓰러진 자신을 발견하고 밥을 먹여준 게 바로 제 어머니였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당시 신림동에서 작은 하숙집을 하며 돈 없는 학생들에게 밥값을 받지 않고 몰래 밥을 더 퍼주던 신림동 큰손이었다는 것입니다. 민호야, 너네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아냐? 그때 우리 고시촌에 점순이네 식당 밥 안 먹고 성공한 놈이 없어. 지금 검찰총장 하는 김영감도 국회의원 하는 박 의원도 다 너네 어머니 밥심으로 큰 거야. 저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쑥스러운 듯 아유, 다 지난 일인데 뭘 하시며 손을 내저으셨습니다.
가난하고 무지렁이인 줄만 알았던 어머니가 사실은 수많은 사람을 살린 숨은 영웅이었다니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어머니의 헌신을 가난이라는 껍데기만 보고 폄하했던 제가 미칠 듯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때 사단장님의 눈빛이 순식간에 매서워지며 뒤쪽에 어정쩡하게 서 있는 최태식 병장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 귀한 음식을 발로 찬 게 누구라고? 면회실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최 병장은 거의 울기 직전의 표정으로 관등 성명을 댔습니다. 병장? 최태식? 최태식이라. 자네 부친이 강남에서 건설사 한다고 했나? 소문은 익히 들었지.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집안이라고. 사단장님은 이미 최 병장의 신상을 꿰뚫고 계셨습니다. 최 병장이 그동안 저를 괴롭힌 사실까지는 모르셨겠지만 그의 오만방자한 태도에서 모든 것을 읽어내신 듯 했습니다. 내 은인이 싸온 음식을 쓰레기 취급해? 자네 눈에는 계급장과 돈만 보이고 사람의 정성은 안 보이나 보지?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 나한테 할 게 아니라 여기 점순 누님과 민우한테 해야지. 당장 엎드려 빌지 않고 뭐하나. 최 병장은 굴욕감에 얼굴이 시뻘개졌지만 별 2개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부들부들 떨며 제 어머니와 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어머니는 놀라서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아이고, 괜찮아요. 젊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성우나 아니 사단장님, 그러지 마세요. 애 기죽게. 어머니의 만류에 사단장님은 한숨을 내쉬며 최 병장을 물러가게 했습니다. 하지만 사단장님이 떠나기 전 저에게 명함 한 장을 쥐어주셨습니다. 개인 직통 번호가 적힌 명함이었습니다. 민호야, 군 생활 힘들거나 억울한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라. 그리고 대대장, 이 친구 휴가증 끊어줘. 어머니 모시고 가서 맛있는 것 좀 사드리게. 그렇게 꿈 같은 시간이 지나고 어머니를 배웅해 드린 뒤 내무반으로 복귀했습니다. 제 손에는 사단장님의 명함과 어머니가 남겨두고 간 따뜻한 닭백숙 냄비가 들려 있었습니다. 동기들은 저를 부러움과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죠. 하지만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점호 시간이 끝나고 모두가 잠든 새벽 화장실로 불려나갔습니다. 그곳에는 최태식 병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독사처럼 번들거렸습니다. 야, 이민호. 사단장 백 믿고 아주 신났지? 오늘 내 꼴 보니까 아주 고소해 죽겠지? 최 병장님, 저는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 닥쳐.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사단장. 옷 벗기면 그만이야. 너 오늘 일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간다. 내일부터 기대해라. 군 생활 지옥이 뭔지 제대로 보여줄 테니까. 최 병장은 제 멱살을 잡았다가 거칠게 밀쳤습니다. 벽에 부딪힌 제 등보다 그의 말 속에 담긴 섬뜩한 살기가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사단장님의 등장은 저에게 든든한 방패가 된 동시에 최 병장이라는 시한폭탄의 타이머를 앞당겨버린 것이었습니다. 내무반의 어둠 속에서 최 병장은 어딘가로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야. 태식이. 아니, 우리 부대 사단장이 말이야.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의 목소리는 교활하고 비열했습니다. 과연 제가 이 거대한 권력과 돈의 카르텔 속에서 무사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지켜준 자존심을 이제는 제가 지켜야 할 때가 왔습니다. 1998년의 겨울은 가난한 이들에게만 가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 타인을 짓밟아야 하는 잔인한 계절이기도 했지요.
사단장 박중훈 소장이 다녀간 지 사흘째 되던 날 부대의 분위기는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에게 간식을 건네며 살갑게 굴던 동기들은 이제 저와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최태식 병장의 아버지, 강남의 큰손이라 불리는 최두만 회장이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부대에는 느닷없이 국방부 직할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대대장실을 점거하더니 다짜고짜 제 내무반 관물대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대원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수사관 한 명이 제 관물대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 뭉치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병 이민호, 네가 이걸 왜 가지고 있지? 이건 대회비로 분류된 사단 작전 계획서 일부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런 서류는 태어나서 본 적도 없었습니다. 아니, 제가 그런 것을 훔칠 이유도 방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단장과의 사적인 인연을 이용해서 부대 기밀을 유출하려 했다는 제보가 있었다. 너랑 내 어머니 국제통화기금 외환이기 때문에 빚더미에 앉았다며? 그 빚 갚으려고 이거 팔아넘기려 한 거 아니야? 억울함에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태식 병장은 저 멀리 복도 끝에서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최태식 병장의 아버지는 군 고위 간부들과의 인맥을 동원해 박중훈 사단장을 인사비리 및 권남용으로 엮어 넣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병사의 어머니에게 무릎을 꿇은 행위가 장군의 위신을 실추시켰으며 특정 병사에게 특혜를 주려 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수갑이 채워진 채 헌병대 영창으로 압송되었습니다. 차가운 헌병대 차량에 올라타며 부대 연병장을 바라보니 최태식 병장이 제 입술 모양을 읽으라는 듯 천천히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거지 새끼야, 감히 누굴 건드려? 영창의 공기는 바깥보다 수십 배는 더 차가웠습니다. 시멘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는 뼈마디를 파고들었습니다. 더 절망적인 소식은 그 다음 날 들려왔습니다. 박중훈 사단장님이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기 발령 조치를 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를 지켜주던 유일한 방패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최두만 회장의 사주를 받은 고리대 금업자들이 어머니가 사시는 달동네 단칸방까지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고 합니다. 자식이 군대에서 간첩질을 하려다 잡혔다며 동네방네 소문을 내서 어머니를 죄인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벽에 머리를 지식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못나서, 내가 가난해서 엄마까지 힘들게 해. 어둠 속에 갇힌 저는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진실은 힘이 없었습니다. 돈과 권력이라는 거대한 바퀴 아래에서 저와 제 어머니의 삶은 비참하게 으스러지고 있었습니다. 사단장님이 주셨던 명함은 수사관들에게 압수되었고 저는 이제 국가기밀 유출범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군 재판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정의나 희망 같은 단어는 애초에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사치인 것만 같았습니다. 영창에 갇힌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3일 동안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해 정신이 혼미해질 무렵 면회실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며칠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버린 듯한 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누군가에게 맞은 듯한 푸른 멍자국이 선명했고 손에는 여전히 낡은 보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민호야, 내 새끼 얼굴이 왜 이래? 어머니는 유리창 너머로 제 얼굴을 어루만지려 손을 뻗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멍자국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오지 말라니까. 왜 왔어?
나 때문에 엄마까지 다쳤잖아. 저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야. 그냥 나 포기하고 엄마라도 편하게 살아, 제발. 제가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자 어머니는 오히려 차분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보따리 속에서 주먹밥 2덩이를 꺼내셨습니다. 헌병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간절하게 부탁하여 그 주먹밥을 제 쪽으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민호야, 네가 예전에 물었지? 아버지도 없고 돈도 없는데 어떻게 버텼냐고. 나는 말이다. 한 번도 부끄럽게 산 적이 없다. 남의 집 빨래해주고 식당 설거지하면서 네가 공부하고 밥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불렀어. 네가 지은 죄가 없는데 왜 고개를 숙여? 네가 숙이면 네 뒤에 있는 엄마는 무너지는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강건했습니다. 평생을 밑바닥에서 굴러온 여자의 단단한 근성이 느껴졌습니다. 박 사단장님, 그 양반도 지금 힘들단다. 하지만 그 양반이 네 엄마한테 왜 무릎을 꿇었겠니? 돈이 많아서? 아니야. 사람의 도리를 알기 때문이야. 민호야, 너도 사람의 도리를 지켜라. 비겁하게 무너지지 마라. 엄마는 괜찮다. 저 사람들이 아무리 때리고 욕해도 내 아들이 정직하다는 걸 내가 아는데 뭐가 무섭겠니? 어머니의 그 말씀은 제 영혼을 세차게 때리는 죽비와 같았습니다. 저는 제 처지만 비관하며 도망칠 궁리만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이미 저보다 훨씬 앞서서 폭풍을 온몸으로 맞서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저는 차가운 독방 바닥에 앉아 어머니가 주신 주먹밥을 씹었습니다. 눈물과 섞인 밥알은 썼지만 동시에 제 몸 안에 꺼져가던 투지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방에 갇혀있던 한 병사가 나지막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는 최태식 병장의 소대원이었던 김상우 일병이었습니다. 그는 최태식 병장의 강요로 제 관물대에 서류를 집어넣었던 공범이었습니다. 민호야, 미안하다. 나도 부모님이 최 회장네 회사에서 일하셔서 어쩔 수 없었어. 그런데 니네 어머니 보니까 내 가슴이 너무 아파서 못 있겠다. 나 사실대로 증언할게. 최 병장이 시킨 거 내 수첩에 다 적어놨어. 날짜랑 시간까지 전부 다. 희망의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상우 일병은 최태식 병장의 폭언과 협박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영창행을 택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잠시 가려질 수는 있어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진실을 밝히는 힘은 대단한 권력이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용기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이제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면에서 단단한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등병 이민호가 아닌 한 여자의 아들이자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저는 이제 저 거대한 권력의 괴물과 맞서 싸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 손에는 김상우 일병이 건네준 작은 메모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최태식 병장의 악행을 끝낼 단 하나의 열쇠였습니다. 1999년 정월 초하루가 지나고 며칠 뒤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는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석에는 수의를 입은 이민호가 앉아 있었고 방청석 가장 앞줄에는 최태식 병장의 아버지 최두만 회장이 거만한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최두만 회장은 이 재판을 통해 박중훈 사단장을 완전히 매장하고 자신의 아들을 피해자로 둔갑시켜 화려하게 복귀시킬 계산이었습니다. 군 기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유출하려 한 죄, 이는 국가 안보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고인 이민호는 모든 사실을 자백하고 공범인 박중훈 소장의 죄를 낱낱이 밝히십시오. 군 검찰관의 서슬 퍼런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최태식 병장은
증인석에 앉아 비열한 눈물을 훔치며 거짓 증언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이민호 이병이 야간 경계 근무 중에 사단장실에서 가져온 서류를 품에 숨기는 것을요. 제가 지적하자 사단장님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저를 협박했습니다. 최태식 병장의 목소리에는 떨림 하나 없었습니다. 방청석의 최두만 회장은 만족스러운 듯 입가에 미소를 띄웠죠. 그때였습니다. 법정의 육중한 문이 열리며 제복을 정연하게 갖춰 입은 박중훈 사단장이 들어섰습니다. 대기 발령 상태였음에도 그의 기백은 여전했습니다. 박중훈 사단장의 등장에 법정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 이민호의 무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인과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박중훈 사단장의 뒤를 따라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김상호 일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낡은 수첩 하나가 들려 있었죠. 김상호 일병은 단상에 서서 파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최태식 병장이 꾸민 일입니다. 이 수첩에는 최태식 병장이 저에게 이민호 이병의 관물대에 서류를 넣으라고 지시한 날짜, 시간, 그리고 거절하면 우리 부모님이 다니는 회사에서 해고하겠다고 협박한 내용이 고스란히 적혀 있습니다. 최태식 병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최두만 회장은 당황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건 조작이야. 어디서 저런 근거 없는 소리를. 하지만 박중훈 사단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중훈 사단장은 품 안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최두만 회장이 그동안 군납 비리에 연루되어 고위 간부들에게 뇌물을 뿌린 장부였습니다. 최두만 회장님, 당신이 내 앞길을 막으려고 사람들을 매수하는 동안 당신에게 밥 한 그릇 얻어먹지 않은 청렴한 군인들이 제보를 해왔습니다. 당신이 짓밟으려 했던 이민호 이병의 어머니 점순 누님이 예전에 밥을 먹여 키웠던 그 고시생들이 지금은 검찰과 기무사에서 당신의 비리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반전이었습니다. 사단장 박중훈을 지키기 위해 움직인 것은 권력이 아니라 과거 어머니가 베풀었던 그 따뜻한 밥 한 그릇의 인연들이었습니다. 점순 누님의 은혜를 입었던 수많은 개천의 용들이 자신들의 어머니 같은 분이 고초를 겪고 있다는 소식에 한마음으로 뭉쳐 최두만의 비리를 파헤친 것이었습니다. 이민호 이병은 무죄입니다. 오히려 포상 휴가를 가야 할 충직한 군인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바로 저기 앉아 있는 최태식 병장과 돈으로 정의를 사려 했던 최두만 회장입니다. 재판장의 망치 소리가 3번 울려 퍼졌습니다. 최태식 병장은 그 자리에서 헌병들에게 연행되었고 최두만 회장은 몰려든 수사관들에게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권력과 돈으로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하게 굴던 부자의 모래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법정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엉엉 울었습니다. 가난해서 지는 줄 알았는데, 돈이 없어서 밟히는 줄 알았는데 결국 세상을 이기는 것은 어머니의 선함과 진실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흘러 2000년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철원의 매서운 겨울바람도 어느덧 자취를 감추고 연병장 구석에는 노란 민들레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지요. 저 이민호는 당당하게 병장 계급장을 달고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제 군 생활은 평탄치 않았지만 그 시련 덕분에 저는 예전보다 훨씬 단단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역하는 날 위병소 앞에는 낯익은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박중훈 사단장님이 내리셨습니다. 이제는 별 2개가 아닌 민간인의 차림이셨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민호야, 고생 많았다.
네가 잘 버텨준 덕분에 나도 군복을 명예롭게 벗을 수 있게 되었구나. 사단장님은 이번 사건의 여파로 스스로 퇴역을 선택하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은 누구보다 홀가분해 보였죠. 사단장님은 제 어깨를 툭 치며 제 손에 낡은 보따리 하나를 쥐어주셨습니다. 이게 뭔지 아느냐? 누님이 너 전역할 때 주라고 나한테 맡기신 거다. 누님은 지금 집에서 네가 좋아하는 감자 삶고 계신다. 보따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갓 구운 건빵 몇 봉지와 설탕이 뿌려진 튀긴 건빵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삐뚤삐뚤한 글씨로 적힌 어머니의 편지가 들어 있었죠. 우리 아들 고생했다. 네가 지켜준 자존심이 엄마한테는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귀하다. 얼른 와라, 밥 해놨다. 저는 그 건빵 하나를 입에 넣었습니다. 달고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지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요. 제가 영창에 갇혀 있을 때 어머니가 밖에서 겪었을 그 멸시와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원망 대신 사랑을,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강남의 화려한 빌딩 숲을 지나 달동네 언덕길을 올랐습니다. 저 멀리 단칸방 앞 평상에 앉아 저를 기다리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멀리서 보이기 시작하자 절뚝이는 다리로 한 걸음에 달려오셨습니다. 엄마, 민호야. 아이고, 내 새끼.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우리 고생 끝이야. 어머니를 꽉 껴안았습니다. 어머니의 몸에서는 여전히 쉰 김치 냄새와 설거지물 냄새가 났지만 그 냄새는 이 세상 그 어떤 명품 향수보다 향기로웠습니다. 최태식 병장은 군 교도소에서 죗값을 치르고 있고 최두만 회장의 건설사는 부도가 나 공중분해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악한 자들은 멸망하고 선한 자들은 결국 승리한다는 그 당연한 진리가 우리 모자에게는 기적처럼 이루어진 것이지요. 박중훈 사단장님은 퇴직금의 일부를 떼어 어머니와 저를 위해 작은 식당을 차려주셨습니다. 가게 이름은 점순내 식당. 예전 신림동 그 시절처럼 돈 없는 학생들과 힘겨운 이웃들에게 밥 한 그릇 넉넉히 퍼주는 그런 곳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가난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어머니가 계시고 우리를 지켜준 따뜻한 인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철원의 칼바람보다 매서웠던 시련은 지나갔고 우리 모자의 가슴에는 영원히 시들지 않을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에필로그.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민호 병장과 점순 어머니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1998년, 1999년 우리 모두가 참으로 힘들었던 그 시절을 떠올려 봅니다. 나라가 휘청이고 집안이 무너져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아마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매를 맞고 욕을 먹어도 웃어넘기던 우리네 어머니들의 강인한 사랑 덕분이 아니었을까요? 돈이 권력이 되고 갑질이 일상이 된 세상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진실은 힘이 세고 사랑은 기적을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홀로 눈물을 훔치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선함과 정직함은 언젠가 반드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울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가슴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점순 어머니의 따뜻한 밥상 같은 축복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